1번 문제입니다. 개정된 나이오시의 들기 작업 권고 기준, 이걸 갖다가 우리는 RWL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 물체의 무게가 8kg이고 권장 무게 한계, 요게 이제 RWL이 되겠죠. 10kg일 때 중량물 취급지수, 즉 리프팅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공식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공식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는 RWL분의 물체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장 무게 한계 기준이 10이고 물체의 무게가 8이기 때문에 여기의 값은 0.8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산업심리학의 주된 접근 방법은 물어봤습니다. 이 산업심리학은 산업위생 분야의 한 축으로서 문제도 약간 까다롭고 이런 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산업심리학의 주된 접근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물학적, 정신분석적, 그 다음에 인지적, 행동학적, 인본주의적,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의 주된 접근 방법은 인지적 접근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행동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 행동학적 접근 방법은 자극, 반응, 파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심리학의 주된 접근 방법은 인지적 접근 방법과 행동학적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미국 산업위생학회 AIHA, 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 산업위생학회의 산업위생에 대한 정의에서 제시된 4가지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산업위생의 정의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산업위생의 정의는 처음에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완이라는 활동이 없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가 다음과 같을 때 각 단계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고 예방, 산업재해 사고 예방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본 원리 중에서 하인리히의 예방대책 5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안전관리를 조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사실의 발견입니다. 안전관리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사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분석평가, 그리고 시정 방법의 선정, 요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된 방법을 적용하는 디귿, 미음, 기역, 리을, 니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이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이나 여러 가지 그 작업장 공기관리 지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오존 0.1 ppm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존은 사무실의 공기관리 지침에 오염물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화탄소는 10ppm, 이산화탄소는 1000ppm, 폼알데하이드는 0.1 ppm 이하의 값을 유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작업장의 최적이 150세제곱미터이면 나부의 1시간당 허용 소비량은 얼마인가? 1시간에 소비하는 관리 대상의 유해물질량을 말하는데, 이 규칙에 보면 보통 그 작업장의 최적을 15로 나눈 이 양을 갖다가 허용 소비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을 15로 나누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9g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산업위생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것은, 이건 외국의 산업위생의 역사를 말한 건데 가장 오래된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최초의 직업성 암을 보고한 퍼시벌 포트, 요 최초의 직업성 암을 우리는 암이라고 했죠. 그 굴뚝 청소부를 하는 10세 미만의 어린아이에게 많이 걸리는 최초의 직업성 암이라고 보고한 음낭암은 요게 18세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두 번째, 아그리콜라 먼지에 의한 규폐증 기록은 요거는 16세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갈렌의 구리광산에서의 산의 위험성을 보고한 갈렌은 요거는 굉장히 오래전인 2세기에 갈렌이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고, 앨리스 해밀턴이라는 미국의 여성 산업위생학자가 유해물질 노출과 질병과의 관계를 규명한 것은 20세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역사는 3번의 갈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외국의 산업위생 역사를 포괄적으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소 결핍이란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얼마 미만인 상태를 말하는가 할 때 이런 문제 잘 나오는데 18%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는 21%가 있죠. 이 21%가 줄어들어서 18% 미만이 되면 산소 결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필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산업 필요나 우리 몸에 느끼는 것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보기양을 보시면 충분한 영양을 취하는 것은 휴식과 더불어 피로 방지의 중요한 방법이다. 맞습니다. 또 피로의 주관적 측정 방법으로 CMI라고 해가지고 코넬 의과대학의 인덱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현상은 개인차가 심하여 작업에 대한 개체 반응을 어디서부터 필요현상이라고 타각적 수치로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 필요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이 4번인데, 자율신경계의 조절 기능이 주간에는 부교감이 아니라 교감신경이고 야간에는 교감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의 긴장 강화로 주간 수면은 야간 수면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직업병의 원인이 되는 유해 요인, 그 다음에 대상 직종, 직업병 종류, 요 세 가지 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양 첫 번째 보면 면분지는 방직공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직업병은 면폐증이 되겠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기압이라고 해가지고 정상적인 1기압보다 높은 건 고기압, 낮은 건 저기압인데 이상기압에서 항공기 조종, 요거는 잠안병이 아니고요. 요거는 잠수부에게 나타나는 패숑병이라고 하는데, 항공기 조종에서는 항공치통, 항공이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2번이 틀렸고요.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고, 3번의 크로뮴, CR이 되겠죠. 요거는 도금 작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이때의 직업병은 피부 점막의 궤양, 폐암. 그래서 이러한 그 피부 점막의 궤양을 비중격
천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납. 축전지 제조 과정에서 많이 발생되고 납으로 인한 직업병은 빈혈이나 소화기 장애를 줄 수 있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음 약어들은 무엇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가? 이러한 그 약어들이 있는데 OWAS, RULA, REBASI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약간 생소한 약어이지만 이것은 누적 외상성 질환의 위험 요인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의 평가 방법의 약어가 되겠습니다. 이 누적 외상성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CTD라고 해요. 근골격계 질환의 일종으로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장애로서 장시간 정적인 작업을 할 때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누적 외상성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작업에 소모된 열량이 4,500kcal, 그리고 안정시 열량이 1,000kcal,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1,500kcal일 때 실동률이 얼마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실동률을 구할 때 보통 사이토와 오시마의 경험식을 사용하는데 실동률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85 빼기 5 곱하기 작업 대사량 RMR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어진 문제에서 이 작업 대사량 RMR을 먼저 구해야지 실동률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RMR은 보통 기초 대사량 1500분의 작업 대사량, 작업에 소모된 열량 4500에서 안정시 열량 1000을 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RMR을 먼저 계산하면 RMR이 2.33이 되거든요. 그럼 요 값을 이 위에 공식에다 대입시키면 85 빼기 5 곱하기 2.33을 하면 73.3%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작업 대사량을 구하고 그 작업 대사량을 구한 값으로 실동률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데 여기서 실동률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작업을 할 때 움직일 때 얼마만큼의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동률이 높다. 그러면 그만큼 활동하는 그 활동량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직업성 질환 중 직업상의 업무에 1차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갖다가 우리는 이건 간단하게 원발성 질환이라고 해요. 이 원발성 질환에 대해서 원발성 질환과 이제 합병적으로 대한 제2의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합병증이라고 하고요. 이 속발성 질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발성 질환에 기인돼 가지고 또 직업병으로 생기는 그러한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조되거나 또 수입되거나 양도되거나 제공되거나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여기 한 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황린 성냥입니다. 황린 성냥은 굉장히 유독한 물질이서 이 황린을 갖다가 지금은 적린, 요 린이 뭐냐면 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인, 이것은 그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불이 붙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황린을 정린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 황린 외에도 성면이나 폴리크로네이티드 비페닐, 그 다음에 벤젠, 그 다음에 백연을 포함한 페인트, 또 나프틸아민, 니트로디페닐 이러한 것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14번의 답은 황린 성냥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통계에서 A 공장의 총 재해 건수는 6건이고 또 의사 진단에 의한 총 휴업일수는 900일이었고 이 공장의 그 도수율, 강도율, 우리가 산업재해 통계에서 가장 많이 구하는 공식은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으로 평균 근로자가 500명이고
근로자 1인당 8시간씩 300일을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수율을 구하는 식과 강도율을 구하는 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수율을 구하는 식은 일단 10의 6승 100만을 곱하고요. 강도율은 1000을 곱한다는 걸 일단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수율의 공식에서 이 분모에 해당되는 것은 총 근로시간, 그리고 이 분자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재건수, 총 근로시간수가 되겠고, 강도율은 이것도 총 근로시간수분의 이거 강도율의 분자는 근로 손실 일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대입하는 수치가 좀 틀려지게 되는데, 우선 도수율을 구하면 근로자가 500명이니까 500 곱하기 8 곱하기 1년에 300일을 근무했고, 거기에 따르는 그 재해 건수는 6건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10의 6승을 곱하면 도수율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도수율 값이 5가 됩니다. 5.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인데, 그러면 강도율을 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총 근로일수는 도수율을 구할 때 그 값이랑 같죠. 근데 여기서 근로 손실일수를 대입해야 되는데, 의사 진단에 의한 총 휴업일수가 900일이라고 그랬죠. 900일인데 여기서 이 900을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300일을 근무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65분의 300을 900에다 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1000을 곱하면 이 값은 0.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산업재해 통계를 구하는, 도수율을 구하는 문제와 강도율을 구하는 문제, 따로따로도 출제가 많이 되지만 이렇게 같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 공식은 반드시 외워둬야 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실내 환경 공기를 오염시키는 요소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실내의 오염 공기를 원인을 제공하는 물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라도는 RN이고 폼알데하이드는 HCHO, 이것도 발암물질의 하나고 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소가스는 여러 가지 물질이 많고 어떤 물질을 태운 거기 때문에 실내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 고기를 굽는다든가 그러면 고기 굽는 그 연기가 나오겠죠. 이런 것도 다 연소가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은 실내 환경 공기를 오염시킨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이 체온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직업병을 판단할 때 참고로 하는 자료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직업병에 대한 문제인데, 직업병 질환을 판단할 때에 우리가 보통 참고 자료로 3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산업재해 통계와 산재보험료 등은 직업병 판단할 때는 참고 자료로 사용하지 않고 1번의 업무 내용, 종사 기간, 신체 이상, 과거력, 작업 환경 측정 자료, 그 물질의 유해성 자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 3번은 참고를 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그 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씩 잘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죠. 그 다음에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아닙니다. 6개월 이내에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정을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어떤 유해 물질에 대한 작업 환경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간 가중 평균 농도 노출 기준 값을 얻었다. 환산된 TWA는 얼마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다 다르게 나타나면 환산된 TWA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데, 환산된 시간 가중 평균 허용 농도는 어떻게 되냐면 분모에는 이 발생 시간을 다 더하면 됩니다. 120분, 240분, 요거 2시간, 3시간, 1시간, 1시간이니까 다 더하면 8시간이죠. 그래서 8이 되겠습니다. 8분의 농도 100이 몇 시간 발생됐죠? 2시간. 그리고 위에를 이렇게 다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됩니다. 150이 3시간. 그 다음에 250 농도가 1시간. 그 다음에 300 농도가 1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값이 169 ppm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요 약어도 잘 알아두세요. Material Safety and Health Data Sheet라고 해가지고 모든 화학약품은 이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어야지 제조, 판매, 수입 이런 것들이 사용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이 작성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 또 이제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기준에 나오는 말인데, 일단 1번을 보겠습니다.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한글로 작성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국어로 되어 있는 이 MSDS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초 작성 기관, 그 다음에 시기를 같이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험실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약으로서 MSDS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이 4번인데, 각 작성 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없을 경우는 해당이 없음이 아니라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리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해당 없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제1과목의 산업위생학 개론 해설을 마치겠습니다.